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인회계사로 한 30여 년을 활동을 했고 2010년도에 우연히 최인호 씨의 유림이란 소설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림을 읽으니까 주로 이제 공자, 맹자, 퇴계 이황, 그 다음에 율곡 이의에 대한 사상을 소설 형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총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의 여세를 몰아서 2011년도에 우리 여기 성대 대학원 유교 철학과에 입학을 했죠.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2011년도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2014년도에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 학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도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이쪽으로 좀 뭔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박사학위를 땄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학 동기들이 저보고 유학이 참 힘들은데 좀 알기 쉽게 그 유학을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2017년도 1월부터 우리 그 대학 동기들이 같이 참여하는 밴드에다가 그 매주 한 강좌씩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한 강좌씩 올리기 위해서 주중에는 주로 자료조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쓸지를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그 글을 써서 매주 수요일에 단톡방에다가 올렸어요. 그것이 1주, 2주 계속되면서 한 40주가 넘어가니까 나름대로 욕심이 생겨서 이제 책으로 낸 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공자를 찾아가는 인문학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모든 세상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드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물론 1년입니다만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노력은 성과가 결국은 책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출판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출판 기념회도 멋지게 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찬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분들 가능한 한 제가 쉽게 썼습니다. 유학사상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썼으니까 시간 되실 때 화장실에 앉으셔가지고 한 강좌씩 읽으시면은 한 10분 정도 읽으시면은 한 강좌씩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 번씩 보시고 오늘의 강의는 이제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뽑아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강의에 그리고 41세가 되던 1889년도에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된 남태평양의 풍물을 그린 그림을 보고서 크게 심취를 하죠. 그래서 이국적인 풍물과 남태평양의 그 원시적인 삶을 동경을 해서 43살에 타히티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타히티 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태평양 하니까 너무나 길어가지고 타히티 섬은 뉴질랜드와 칠레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프랑스령이죠. 이 타히티 섬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림을 그려요. 타히티 섬에서 원주민 여인과 살면서. 그래서 45살이 되던 해에 다시 파리로 돌아와가지고 타히티에서 그린 그림으로 전시회를 엽니다. 개인전을 열죠. 그러나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47살에 다시 타히티 섬으로 가죠. 그러나 그때부터 이른바
어떤 가난 그리고 병마 그리고 우울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49살이 되던 1897년에 더 이상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내가 한번 대작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폴 고갱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그린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상당히 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이죠. 상당히 철학적인 물음에 대한 그림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폴 고갱의 그림은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어린아이가 있죠. 탄생을 의미합니다. 요거 포인터가 안 된다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과일을 따는 남자가 있죠. 이른바 선악과를 땁니다. 일상의 삶입니다. 선악과를 딴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선과 악을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든 노파가 있죠. 병든 노파, 늙고 병든 노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있는 저 상, 저것이 이제 타히티의 여신 희나라는 상입니다. 희나. 그리고 그 앞에 여기에 고갱의 딸, 이른바 사망한 딸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영생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인간의 삶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걸 여기다 안 하고 자꾸 여기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폴 고갱이 생각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삶을 꿈꾸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답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 다음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얘기했지만 폴 고갱은 그림에서 영원한 삶을 꿈꾸는 유한한 존재다 이와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적인 삶은 어떠한가? 현세에서의 삶은 어떠한가? 생로병사에 시달리게 되죠. 태어나게 되면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한한 삶을 꿈꾸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진시황제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닦고 불로초를 찾고 불사약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삶은 보장되지가 않는 것이죠. 현세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생로병사의 고통,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가? 왜 나는 불행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세의 삶에서 부딪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공자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공자 사상은 바로 공자 철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공자 철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공자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죠. 공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이 노나라 문제는 또 잠시 후에 한번 보고요. 공자의 아버지는 이름이 숭냥흘입니다. 원래는 공자 아버지의 이름은 공흘, 그리고 자가 숭냥이었죠. 이름이 공흘, 자가 숭냥. 그런데 줄여서 일반적으로 숭냥흘이라고 얘기합니다.
숙량을. 이 숙량을은 첫 번째 부인한테서 딸이 9이 있었습니다. 시신데 딸이 9. 그 다음에 두 번째 첩으로부터는 장애인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좀 제대로 된 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공자는 원래 무사 출신입니다. 무사. 제대로 된 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같은 무사 동지였던 안양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자네 딸이 셋이 있는데 하나만 나한테 좀 주게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양이 공자의 그런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을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 중에 숙량을 대부에게 혹시 시집갈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첫째, 둘째 다 싫다고 그러죠. 마지막 막내가 제가 가겠습니다 얘기하죠. 그 막내의 이름이 누구냐? 안징제입니다. 안징제. 그래서 공자의 아버지는 그 당시 연세가 얼마였었느냐? 66세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66세.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다 66세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66세고 공자 어머니가 16살이었습니다. 16살. 그래서 16살 된 공자 어머니와 안징제와 66세 된 공자 아버지가 사마천의 피원을 빌리게 되면은 야합을 해서, 야합이라는 것은 들판에서 관계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적절한, 그야말로 66세와 16세면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해서 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했죠. 그래가지고 이 안징제가 니구산이라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난 게 누구냐?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 그래서 공자의 이름은 공구고 자가 중리입니다. 니구산에서 따왔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머리가 움푹 패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름이 공구, 그 다음에 자가 중리입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7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갑니다. 어린 시절이 엄청 힘들고 비루했죠. 복록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공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잡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19살 때 송나라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이듬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처음으로 일자리를 갔죠. 그 당시 노나라의 세력가였던 개손씨의 창고지기가 됩니다. 창고에 물품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살 때에는 승전이라는 가축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개손씨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공자는 그 집에 있는 많은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 책들을 빌려보게 되는 거예요. 공자는 어렸을 때부터 학구열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문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학문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개손씨 집에 있는 책을 전부 읽죠. 그 당시에 주나라의 예법과 관한 책,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시서, 예악 등 많은 책들을 이 당시에 읽게 됩니다. 그와 같이 책을 읽은 덕분으로 공자는 30세에 예 전문가로 노나라에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예하면은 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공자 문화에 배우고자 하는 문화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공자로부터 예를 배워서 자기도 무언가 해보겠다고 문화생들이 몰려들기 시작이죠. 그래서 공자는 30대 이미 사립학교를 세웠다고 볼 수 있죠. 인류 최초의 사립학교를 공자가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1세가 되던 해에 그 당시 실력자였던 개환자의 천거로 중도제, 지금으로 보면은 조그만 도시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53세 사공, 사공은 육경에 들어가는 거로 지금으로 보면 건설장관 비슷하죠. 그 다음에 54세 사구, 지금으로 보면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등입니다. 이어서 대사구 마찬가지죠. 이런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나름대로 공자도 관리로서의 기간이 있었죠. 그러다가 55세가 되던 해에 그 당시 임금이 전공이었었는데 전공과 실력자인 계환자가 무도하게 군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나라에서는 내가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사구직을 사퇴하고 제자들과 주유열국에 나서죠. 그 유명한 주유열국입니다. 다른 좋은 나라의 제후들을 찾아가서 거기로부터 도덕 정치를 펼치겠다 하는 생각으로 주유열국에 나서게 됩니다. 그 주유열국을 무려 13년간 계속을 하죠. 그러나 13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만은 어디에서도 공자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죠. 왜? 공자는 도덕 정치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모든 제후들이 영토를 넓히려고 전쟁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자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여러 나라를 갔다가 주유열국으로 가서 결국은 68세가 되던 해 고향으로 돌아오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강학과 전적 편찬에 전념을 합니다. 제자들을 기르고 그 다음에 시서, 악, 역 등 춘추 이런 책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79년 4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되죠. 오래 사셨죠. 그 당시 연령으로는 73세 오래 사신 겁니다. 물론 주나라 때 태공만 같은 경우는 90세도 넘어서 재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7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유교를 창시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이 공자는 가리킴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배우고자 하면은 제자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이었다는 얘기가 날 정도로 일부 역사책에는 사마천의 사기 등에는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이었다고 하니 엄청 많은 제자였었죠. 공자에게 한 번씩이라도 배운 사람이 3,000명이니까 대단한 교육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는 이상주의자였어요. 아이디얼리스트입니다. 공자는 늘 이상국가를 꿈꿨죠. 나라가 부패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면은 늘 이상국가를 꿈꿉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엄청 부패되고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상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춘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공자가 생각한 나라는 주나라 초기 주공이 통치하던 그 시절을 이상적인 나라의 표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누군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를 동쪽의 주나라로 만들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동쪽의 주나라는 주나라가 서쪽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노나라가 중국 땅 동쪽이니까 그 동쪽에다가 주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꿈은 컸지만은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을 못했죠. 그러나 그 공자의 이상주의적인 사고가 오히려 이 공자 사상을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공자는 성인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성인입니다. 공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일부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자가 사망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 순자,
한비자 등은 공자를 성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공자는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자를 성인으로 만든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공자는 지극한 성인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자 성인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사마천이 찍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나라 때 한 무제 때 그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의해서 공자는 성인으로 되고 그 후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예수, 석가와 더불어 세계의 3대 성인으로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자는 당나라 현종이 공자를 문선왕이라고 희호를 내립니다. 문선왕이라는 얘기는 왕은 아니지만은 문으로 떨쳤다는 얘기입니다. 문선왕. 문으로 널리 떨친 왕이죠. 왕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당 현종이. 그리고 원나라 성종 때 그 앞에다가 더 붙이죠. 대성지성 문선왕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정식 휘호는 대성지성 문선왕. 크게 이루어서 지극히 성스러운 문선왕이다 해서 아주 공자를 극찬하는 그와 같은 시호를 내렸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결국은 이제 공자는 그 살아계실 때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옛날에 있던 책들을 정리를 했죠. 시서, 예악, 역 등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는 춘추도 정리를 했고, 그래서 책을 쓰지는 않았는데 그 공자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논어입니다. 논어는 논찬 공자지어의 준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자의 말씀을 논에서 편찬한 책이라는 것이죠. 공자의 말씀을 논에서 편찬한 책, 논어입니다. 공자의 말씀과 사상을 기록한 책인데 총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편이 학이편, 둘째 편이 의정편, 마지막 편이 유활편으로 해서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20편이 일괄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에 공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논어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 그 다음에 유자,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편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서, 맹자, 대학, 중용과 더불어 사서의 하나로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논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개인 수양에 관한 교훈, 사회적 윤리에 관한 교훈, 정치 사상, 경제 사상, 교육 사상 등이 들어 있고 법이나 제도보다는 사람을 중시해서 사람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 했으며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군자라는 인간상을 제시를 했죠. 2000년 이상 중국 및 동해아시아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논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어까지 아시면 되고, 그러면 이와 같은 공자의 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공자 사상이 형성된 그 과정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인간이 살기 시작한 것이 한 8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살기 시작한 것이 20만 년.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인류가 살기 시작한 우리가 이제 학명으로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런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이 4만 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인류가 거주를 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 시대로 얘기하는 것은 2070년경에 형성된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우왕이 세웠다고는 하나라. 우왕 이전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신화와 전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복희씨, 신농씨, 여화씨,
그리고 황제, 전욱, 제국, 요임금, 순임금이 바로 신화와 전설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70년에 기원전 2070년에 한나라를 우왕이 세우죠. 이 한나라는 농경민족입니다. 농경민족. 비옥한 영토를 바탕으로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박하죠. 소박하고, 그리고 1월 성신과 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기천이 없었죠. 한나라. 그 다음에 그 한나라를 물리치고서 탕왕이 세운 것이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반경 때 수도를 은어로 옮기면서 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상 또는 은, 어떤 분들은 은나라, 어떤 분들은 상나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죠. 이 은나라는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유목민족. 유목민족은 한 곳에 거주를 안 하죠.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됩니다.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니까 어디로 가야만이 동물이 많이 잡힐까 하다 보니까 점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섬겼습니다. 이 은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상하 기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서쪽에서 발달된 문명이고, 이 상나라는 동쪽의 유목민에서 발상된 문명이죠. 그러나 이 은나라는, 상나라는 1046년 주무왕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은나라를 물리치고 설립된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기원전 1046년에 성립을 하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세웠습니다. 이 주나라는 처음에 점령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분봉제를 실시했습니다. 분봉제라고 하는 것은 친척이나 공신들에게 토지와 백성들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제후로서 대하면서 그들에게 일정한 지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분봉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야말로 조세와 병역,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봉제가 실시되면서 그 당시 공신이었던 태공망 여상, 우리가 강태공이라고 알고 있는 태공망 여상에게 분봉을 한 지역이 제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왕의 동생이었던 주왕에게 분봉한 나라가 주공에게 분봉한 나라가 노나라죠. 노나라. 그 다음에 또 무왕의 동생이었던 소공에게 분봉한 나라가 연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 각지에다가 제국을 세워놓은 것이 한 70여 개국, 많을 때는 140개 이를 정도로 제후국이 주로 분봉제, 우리가 이제 서양의 봉건제하고 많이 혼돈하는 분들도 있는데 봉건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중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도 봉건제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봉제, 나라 영토를 나누어 주고서 이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분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공에 의해서 문물제도가 정비가 되죠. 관료 조직이 정비가 되고 행정 조직이 정비가 되고 군사 조직이 정비가 됩니다. 법과 그리고 예와 그리고 교육제도 등이 정비가 되죠. 그래서 중국은 이 주나라로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체제가 성립이 되죠. 주나라 이전에 상나라나 한나라는 일종의 시족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나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제도가 정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체제를 갖춘 주나라는 흥성기가 주로 이제 강황, 그 다음에 성황의 흥성기를 지나죠. 그런데 12대 유왕에 이르러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유왕 12대. 이 유왕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 포사입니다. 포사.
이 유왕은 포사의 그 미색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온통 하루를 낭비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포사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웃음을. 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왕은 포사를 웃기기 위해 가지고 온갖 행동을 합니다마는 잘 웃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궁녀의 옷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거를 보면서 포사가 웃습니다. 유왕은 거기에 재미를 들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비단을 전부 가져서 궁궐에서 매일 비단 찢는 일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쫙쫙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거를 보면서 이 포사는 웃죠. 그러나 같은 일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재미가 없죠. 금세 이 포사는 웃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왕은 또 고심고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봉화가 올라가 버렸어요. 실수로. 전국에 있는 제후와 병사들이 전부 도성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후와 병사들이 투덜거리면서 가는 거를 보고 또 포사가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왕은 거기에 또 맞들려 가지고 때만 되면은 봉화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봉화를 올려야 될 그 옆에 있는 견용족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화를 올렸어. 그런데 제후와 병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 유왕은 견용족에 쫓겨서 여산기슭에서 기원전 771년에 사망을 하고 말죠. 사망을 합니다. 그 유왕의 얘기가 마치 그 늑대와 소년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왕위에 오른 평왕이 수도를 옮기죠. 서쪽에 있는 호경, 지금의 서안 부분입니다. 서안. 그 호경에서 동쪽에 있는 나급, 지금의 낙양 부분으로 옮기게 되죠. 이렇게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부터 왕의 권한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왕의 권한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제후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죠. 각 지역의 제후들이 오히려 힘을 발휘하고 왕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왕은. 그래서 제후들 간에 영토를 뺏는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제후 간의 전쟁. 혼란의 시기가 오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혼란의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 예가 붕괴되니까 질서가 아주 말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역사가들은 춘추시대다 이렇게 부르죠. 춘추시대. 이 춘추란 말은 공자가 정리한 춘추라는 역사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춘추. 그 춘추시대는 BC 770년부터 BC 403년까지 춘추시대가 지속이 되죠. 그리고 춘추시대 이후는 다시 전국시대가 이루어지죠. 춘추시대보다 더 하극상이 일어나는 시대가 전국시대입니다. 이 전국시대는 다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계속되죠. 기원전 221년까지 전국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르죠. 춘추전국시대는 이른바 나라 이름이 아니고 그 시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시대를 지칭하는 말. 그래서 평왕이 수도를 호경으로 옮기기 이전의 주나라를 서주라고 부르죠. 이건 역사, 그 당시 나라 이름이 서주가 아니라 주나라는 주나라인데 서쪽에 있는 주나라라고 해서 역사가들이 부르는 얘기입니다. 서주. 그 이유를 동주라고 부르죠. 이 동주는 바로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것이죠. 춘추 전국시대. 자, 춘추 전국시대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주된 나라가 여기 있네요. 연나라, 진나라, 제나라, 진나라가 3개나 있습니다. 여기도 진나라가 있고
여기도 진나라가 있고 여기도 진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노나라, 조나라, 위나라, 정나라 등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동생인 소공에게 제후 자리를 땅을 넘겨준 곳이 연나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제나라, 태공망 여상에게 준 곳이죠. 그 다음에 노나라가 주공에 노나라의 문물을 정비한 사람이 주공인데 그 주공에게 분봉한 곳이 노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송나라. 이 송나라는 먼저 본 은나라 유민들이 살던 나라죠. 은나라의 왕의 동생인 미자계의 후손들이 거기에 이제 제후로 임명을 해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이 다 여기 있죠. 초나라도 있고, 오월 동주에 나오는 오나라, 월나라인데 이제 이와 같은 춘추 시대에는 그 제후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우두머리. 그야말로 제후국들을 갖다가 통괄하면서 왕의 지위를, 왕의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누구냐? 춘추 오패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나라의 환공,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진나라의 문공, 역시 춘추 오패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초나라의 장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나라의 함려, 그리고 월나라의 구천. 여러분들 함려와 구천, 부차와 구천 간의 그 싸움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춘추 전국 시대인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나라만 있는데 여기에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인 기원전 551년에 공제가 탄생을 한 것이죠. 춘추 시대 중반에 탄생을 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자는 주공이 문물을 창시한 주공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노나라에서 탄생을 했죠. 노나라는 주나라에서 형성된 예를 숭상하는 풍습, 효를 중시하는 사상, 제사의식, 인간 존중과 평등 사상 등이 대단했습니다. 바로 공자는 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공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자가 6.25 사상을 창시한 것은 시대적으로는 춘추 시대라는 혼란의 시기에 이상국가를 꿈꾸던 시기에 공자는 그 혼란의 시기 속에서 이상국가를 꿈꿨습니다. 그 이상국가를 꿈꾸던 시기에 여러 문물이 정비된 노나라에서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노나라 이제 공자는 원래 학구열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그 전적들을 다 집대성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자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집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나라에 있던 모든 문물 제도와 이런 것들을 집대성을 합니다. 집대성을 해서 이것을 유의 학문이라는 선비의 학문이라는 일관된 체계 속에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사상의 탄생을 한 겁니다. 공자 사상의 탄생한 것은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공자의 어떤 노력 그 당시에 모든 문물 제도 등을 집대성을 하고 그거를 선비의 학문이라는 유학이라는 체계 속에 정형화시킨 것이 바로 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 오늘 조금 일찍 끝내시라고 아까 하는데 원래 제가 오늘 1시간 강의하고 10분 쉬고 다시 또 한 50분 정도 강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일찍 끝내달라고 해서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중간에 안 쉬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안 쉬고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참 오묘합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가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고, 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없이 오묘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변하는 마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죠. 변하는 마음을 인심이라고 부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도심이라고 부르죠. 도심.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관, 눈, 귀, 코, 입, 피부 등 인간의 오관과 그리고 정신, 이런 것들이 외물과 접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마음이 있어요. 변치 않는 마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죠. 그 다음에 임금이 백성을 사랑한다면은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우러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하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마음은 얘기하면은, 변하는 마음은 뭐냐? 육체적인 육구에서 나오는 마음이죠. 바로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 그 다음에 변하는 마음은 뭐냐? 도덕적 이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성이라고 부릅니다. 성. 인간의 마음은 정과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과 성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을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정은 얘기에 나오는 칠정을 얘기하죠. 칠정. 신호, 애구, 애오욕. 칠정.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두렵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 칠정. 이것이 변하는 마음입니다. 이 변하는 마음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가선, 가악. 이 인간의 변하는 마음은 어떤 경우에는 악하게, 어떤 경우에는 선하게 나올 수가 있죠. 가선, 가악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은 맹자가 후에 사단으로 정리를 했죠. 사단. 측은시심,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어떤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양지심, 이른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시비지심,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맹자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단. 그래서 맹자에 보게 되면은 수호지심은 인의 단서요. 측은해하는 마음은 어진 마음의 출발점이요.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로운 마음의 시발점이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다.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발점이다. 그리고 시비지심은 지혜 단서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마음은 지혜의 시발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사단과 우리가 칠정이라고 부르죠. 사단과 칠정. 이 사단과 칠정은 공자가 한 말씀이 아닙니다. 공자가 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정리를 했는데, 사단 칠정으로 정리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사단 칠정론, 이기 일원론, 이기 이원론, 아주 복잡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튼 그 사단 칠정입니다. 공자는 그 당시 혼란이 온 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마음이죠.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욕심, 자만심, 이기심, 분노, 이런 거 다 육체적인 욕구인데, 그 당시 혼란한 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통제해야 되겠다.
욕심을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공자가 한 말씀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극기복례입니다. 극기복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과 자만심을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고 다스리고 예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이 무너진 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만심을 극복해야 된다. 극기복례입니다. 극기복례.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자는 그 당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들이 기본적으로 도덕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낮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 인격,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격을 함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수기안인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함양을 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극기복례와 수기안인이라고는 두 가지 화두는 공자 사상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죠. 감정을 다스리는 극기, 덕을 함양하는 수기.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두 가지가 완성된 것을 공자는 뭐라겠느냐? 공자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 공자의 이상은 군자였어요. 군자. 군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임금의 아들이지만은 공자가 쓸 때는 이 군자는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이 군자입니다. 일정한 성품과 일정한 학식을 지닌 사람이 군자가 되는 것이죠. 공자의 평생의 과제는 바로 이 군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다스리는 군주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극기복례와 수기안인을 통해서 군자를 만들자. 이것이 공자의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게 되면 이 군자란 말이 몇 번 나오느냐? 107번이 나옵니다. 제가 세봤어요. 107번이 나와요. 논어에 107번만이나 군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자의 목표, 이상적인 인간의 목표는 바로 군자였습니다. 그러면 군자를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군자는 뭐냐?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을 군자라고 공자가 했죠. 그러면서 공자는 말씀이 이 군자를 얘기할 때 꼭 소인과 대비시켜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인은 도량이 좁고 이해타산적인 사람을 소인이라고 불러요. 소인. 아우 저 소인배 우리가 많이 쓰죠. 소인배라고. 소인배. 아주 옹졸한 사람. 소인배. 오직 이해관계만 따지는 사람 소인배. 그래서 소인배와 소인과 군자를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그 논어의 일부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부라. 군자는 조화를 이루지만은 같지는 않다. 군자가 되는 사람들은 서로 달라도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소인은 같은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결국은 이익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같으면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소인과 군자의 큰 차이점을 공자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었죠. 군자 유어의 소인 유월이,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대개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은 의를 더 중시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의로움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해타산적인 소인배들은 이익을 강조하죠. 이익을 강조합니다. 이와 의는 우리가 어떤 이 인간의 삶을 해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판단 기준이죠. 의를 택하느냐 이를 택하느냐. 친구의 우정을 우주기 위해서 이를 포기하고 이를 택한다. 아이 친구 관계 필요 없어. 나는 이익만 높으면 돼.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만큼 의와 이는 상당히 그 공자가 얘기할 때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와 같이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목표, 군자죠, 군자. 그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심을 다스리고 도심을 함양하는 것이 이제 군자인데, 우리가 크게 성과 정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마음보따리가 있어요. 마음보따리.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다 마음보따리가 있죠. 그 마음보따리 한 곳에는 성이 있고 마음보따리 한 곳에는 정이 있어. 어떤 때는 그냥 막 이기심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어떤 때는 치근한 마음이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마음보따리가 이만큼 있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인격을 함양을 하려면 도심, 이른바 성을 함양하는 쪽에다가 중점을 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정을 억제하는 쪽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나요? 어느 것이 더 마음 공부의 중요한 부분입니까? 어느 쪽이? 이거를 다스리는 곳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까? 요거를 함양하는 부분이, 키우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덕을 함양을 하게 되면은 정은 자동적으로 쪼그라듭니다. 이 마음보따리 중에서 이 성의 마음보따리를 갖다가 크게 하면은 정의 마음보따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덕을 많이 함양한 사람일수록 이기심이나 분노나 이런 걸 조절을 잘하게 되죠.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이거 커지고, 보따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성의 마음 보따리가 커지게 되면은 정의 마음 보따리는 자동적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게 되면은 좀처럼 다스려지지가 않죠. 이 정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좀 이기심 좀 줄여야지, 내가 분노를 줄여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어떤 위물에 접하게 되면은 다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이쪽이 커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수양하는 데는 마음 보따리 중에서 성의 마음 보따리를 함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바로 이 마음 보따리 중에서 어디를 쪽에다가 중점을 뒀느냐? 바로 숙이 아닌 덕을 함양하는 쪽에다가 중점을 둔 겁니다. 덕을 함양하는 쪽에. 그래서 공자 사상의 핵심 키워드 한번 보시죠. 그래서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 이 덕을 함양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 학이죠. 학, 배움입니다. 배움은 지식을 습득을 하고 지혜를 습득을 하고 마음을 함양하는 방법으로서 학이죠. 공자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고 평생을 배움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했죠. 그 배움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밟은 망식, 나기망우, 부진오지 장지라. 한 번 배움에 발분하게 되면은, 불발하게 되면은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나기망우, 너무나 즐거워서 근심도 잃어버리고, 부진오지 장지라. 장차 늙음이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한다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은 바로 발분망식, 나기망우, 그리고 부진오지 장지의 상태에 이른다고 공자 스스로가 얘기했죠. 바로 그것이 배움입니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즐거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무려 낙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바로 학문은 좋아함을 넘어서 가지고 즐거워야만이 평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시작하는 이 학문이 바로 배움입니다. 학이죠. 이 학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바로 이들을 배우기 위해서죠. 인의 예지신이라는 것이 이제 배움의 대상입니다. 인의 예지신. 뭐 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의 예지신. 이 인의 예지신을 우리가 오상이라고 부릅니다. 오상 혹은 오상의 덕, 5가지 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학이라는 것은 이 5가지 덕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5가지 덕을 연마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무엇이 나오는가? 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이치, 도입니다.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치를 깨닫는 게.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가 아침에 도를 제대로 안다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공자는 이 깨우침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도를 깨우쳐가지고 일정한 인격적 경지에 이른 상태, 덕입니다. 덕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 실천 가능한 상태에 이른 인격적인 능력, 그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이 아닌에서 이른바 덕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이 학이고, 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요건 이제 잠시 후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오상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도를 깨닫고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5가지 인의 예지 신을 오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덕이라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덕도 있죠. 효, 중요한 덕 중에 하나죠. 효, 부모에 대한 효. 제, 우애입니다. 형제간의 우애. 충성스러움이죠. 주로 국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요 서자를 가만히 요거 이제 충자는 마음심의 가운데쪽이기 때문에 마음의 가운데라고 해서 원래는 진실되다는 뜻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었죠. 여기 있는 서는 마음심의 같으려입니다. 마음심의 같으려. 당신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의 처지를 얘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같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죠. 서. 그 다음에 자,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관경. 이제 이런 부분도 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통 오덕 하게 되면은 이 5가지 덕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이제 우리 조금 이제 쉬어가는 의미에서 상식적인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기 조금 저게 됐나요? 저 위에 있는 것이 저게 오상이라고 했죠. 오상.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방위를 얘기할 때 오방을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중앙 오방. 그 다음에 각각의 방위에는 색깔이 있죠. 오방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방색.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지키는 내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신이라고 얘기죠. 사신. 그리고 이제 오행이라고 있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물질, 오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향,
오상, 오방, 오방색, 오행 모두가 다 오로 되는데 이들 상호 관계가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방향으로는 동쪽입니다. 색깔로는 청색이고, 그래서 하늘을 지키는, 동쪽 하늘을 지키는 것이 뭐냐? 바로 청룡이죠. 청룡. 청룡은 동쪽 하늘을 지키는 신입니다. 동물의 형상을 띤 신. 그러니까 용이 아니고 동물의 형상을 띤 신이 청룡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오행으로 보면은 목에 해당이 되죠. 목입니다. 우리가 흥인지문,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얘기하죠. 흥인지문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인을 써서 인이 흥하는 문이라고 해서 흥인지문이라고 불리는 거죠. 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의죠. 의는 서쪽입니다. 색깔은 백호. 그래서 서쪽을 지키는 하늘의 신이 뭐냐? 백호입니다. 백호. 백호죠. 오행으로 치면은 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이성계가 만들어 문 중에서 서쪽에 있는 문이 돈의문이죠. 의를 돈독하게 하는 문인데 지금은 없어져 있죠.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적색이죠. 그 남쪽을 지키는 신은 바로 주작입니다. 공작을 닮은 새가 주작이고, 그 다음에 우행으로는 화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남쪽을 있는 문이 숭례문, 예를 숭상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써 있죠. 그 다음에 북쪽, 지입니다. 지는 북쪽이죠. 흑색입니다. 그 북쪽을 지키는 동물은 현무입니다. 몸은 거북이고 머리는 뱀과 같은 형태를 띤 현무라는 상상의 동물의 형상을 띤 신이 북쪽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무. 오행으로는 수에 해당이 되죠. 이 북쪽을 원래는 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가 안 들어갔어요. 이성계는 당시에 백성들이 많이 아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지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은 가능한 한 사람들도 다니지 말라고 해가지고 숙정문, 조용하고 편안한 문이다라고 했어요. 조용하고 편안한 문이다. 숙정문입니다. 이조시 이성계가 지은 문은 숙정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숙종 때 세검정 쪽에다가 문을 하나 더 세웠죠. 바로 홍지문입니다. 지식을 넓히는 문이라고 해서 홍지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홍지문을 북쪽에 있는 사대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원래는 숙정문이고 홍지문은 숙정이 세운 세검정 쪽에 나 있는 문을 홍지문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신은 중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황색. 이 하늘은 동서남북을 신들이 다 지켜주니까 그냥 땅은 황사락에서 보통 누런 구렁이를 땅을 지킨다고 해서 많이 황사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오행으로 봐서는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로에 가시게 되면 보신각이 있죠. 보신각에 큰 종이 붙어 있습니다. 신을 널리 보급하는 문이라는 뜻, 보신각이라고 해서 보신각인데, 보신각에는 종이 붙어 있습니다. 보신각에 왜 종이 붙어 있을까요? 왜 종이 있습니까? 보신각에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울리게 되면은 그 종소리가 온 세상으로 퍼지죠. 그 종소리를 통해서 믿음이, 그리고 임금의 은총이 온 세상으로 퍼지라고 보신강에 종을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덩덩 울릴 때마다 이 나라의 화평을 기원하고 임금의 어떤 그 성스러운 내용들이 국민들, 백성들에게 퍼지라고 거기에 종을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이제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서 좀 신나겠었는데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했던 오행 중에서 인의 예지 신을 한번 조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는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이제 조금 더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두 이자가 들어있죠. 두 사람이 서로 가깝게 지내면 친해지고 그 중에서 친밀도와 사랑이 있다 해서 어질 인자, 사랑하는 인자로 바뀐 것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인입니다. 그 인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고사를 말씀드리면은 유양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건데,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나서 그 태공을 불렀습니다. 태공이면 태공망을 얘기해요. 태공망 여상. 그러면서 장차 이 은나라의 선비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태공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들으니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집의 지붕 위에 있는 까마귀조차도 사랑스럽지만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그 집의 사위나 인척조차도 미워한다고 합니다. 적이었던 저들을 그냥 모두 죽이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무왕이 깜짝 놀라서 안 된다 하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 태공이 나가고 이번에는 소공이 들어왔어요. 소공은 이제 주무왕의 동생이지만은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소공한테 똑같은 물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공이 하는 얘기가 저희에게 죄를 진 사람들은 죽이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살려두심이 어떤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무왕이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공이 나가고 주공이 들어왔습니다. 주공이 들어와가지고 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공이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살던 곳에서 살게 하시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게 하고 책 읽는 사람은 책을 읽게 하고 그냥 살던 집에서 옛날처럼 지금이나 똑같이 살게 하시고 어진 마음으로 대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와 친밀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무왕이 그러죠. 널또다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말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이란 바로 이런 거죠. 설사 적이었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느끼는 치근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사랑이고 왕의 사랑입니다. 공자님은 인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실천 방법만을 얘기를 합니다. 실천 방법만을. 그래서 안현이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안현이 인에 대해서 물었죠. 안현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안해죠. 안해. 공자보다 30살이 밑이었었는데 아주 덕성이 뛰어나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공자보다 2년 먼저 죽었습니다. 이 아내가 죽었을 때 공자는 슬피 울죠. 하늘을 탓하면서 슬피 울 정도로 공자가 아주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이 아내가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스승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얘기하죠. 아까 나왔던 얘기죠. 극기복례 우이인이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면은 바로 그것이 인이다.
인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루라도 국기복리하게 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그 인을 자기의 자만심,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을 가지고 인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공자는 제자인 자장이 물었습니다. 자장은 공자 제자 중에서 가장 잘생긴 제자예요. 가장 잘생긴 제자. 잘생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공자의 말씀을 잘 실천을 했죠. 이 자장이 역시 공자에게 물었죠. 스승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얘기했어요. 천하에 5가지를 실천할 수 있으면 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 공관, 신민, 해. 공손하고 관대하고 믿음직스럽고 민첩하고 은혜로움을 천하에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공손하면 모욕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관대하면 많은 대중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람이 신의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일을 맡긴다. 그리고 민첩하면 공을 이룰 수 있다. 은혜로우면 사람을 부릴 수가 있다. 이 5가지를 천하에 행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이다. 어진 마음이다. 예. 공관신민에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인의 경지에 도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궁이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중궁은 이름이 영몽인데 공자가 임금의 자질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사람의 인격이 뛰어났었죠. 임금의 자질, 영몽은 임금의 자질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죠. 이 중궁이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스승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공자가 기소불육 물시여인이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기소불육 물시여인이다. 내가 싫어하는 바를,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 기소불육 물시여인. 아까 제가 서라는 얘기했었죠. 서. 같을 재미째 마음 힘자가 있는 거 서. 바로 서의 경지입니다. 기소불육 물시여인. 남이 나와 동등한 인격 체임을 인정을 하고 그 남에게 나와 똑같이 대우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어하니까 남에게 시키지 말라 하면서 공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욕 이비욕인. 네가 입신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입신시켜주고, 기욕 다리달인. 네가 도달하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도 도달하게 해주라. 바로 그것이 인이다. 타인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바로 기소불육 물시어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면은 오히려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이 송나라 양공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 것입니다. 송양지인이라는 사자성어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송나라의 양공은 제나라 환공이 죽은 후에 패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초나라의 반대로 계속 암초에 부딪히죠. 그래서 결국은 초나라와 송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홍수를 앞에 두고 양국의 병사들이 대치를 했습니다. 먼저 초나라가 강을 건너옵니다.
초나라가 강을 건너오니 초나라 병사들이 강을 건너오니까 그때 군사였던 모기가 양공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초나라의 병사들이 강을 건너오고 있는데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공격하죠? 라고 하니까 양공이 하는 얘기가 상대가 어려운 곳에 처했을 때에는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 것이 인의 군대니라. 어지러운 갑자기 그 저기 인을 갑자기 그 인에 대해서 잃어버렸네. 하여간 인의로운 군대가 아니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초나라 군사가 전부 강을 넘어가지고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군사인 모기가 또 얘기하죠.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을 공격하시죠. 그러니까 양공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초나라 군사가 전부 진을 치고 난 다음에 양공은 초나라 군사를 공격을 하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송나라는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이 양공은 넓적다리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앓다가 죽습니다. 죽었어요. 양공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양공을 비웃었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일상적인 인을 전쟁에다가 한 것은 인의 이치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어짐을 베푸는 것은 결국은 이치를 알아야 되고 상황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송량지인, 우리가 이제 송량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송량지인의 고사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에 대해서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 오르르이죠. 오르르이는 양과 나 아자가 합쳐진 것이죠. 그러나 각골문에 의하게 되면은 이 아자는 삼지창을 표시합니다. 삼지창. 삼지창 위에 양머리가 장식되어 있는 것이죠. 삼지창 위에 양머리가 장식되어 있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상징하는 사람은 함부로 힘을 쓸 때에는 의롭게 써라 해서 의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뭐 글자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두시면 재미가 납니다. 의란 순수하고 양심에 어긋나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꼭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 부끄럽습니다. 안 해야 하는데 하는 것도 부끄럽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아니하고 할 일을 아니하는 거, 이거를 부끄럽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이게 이 해상도가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 조각이 뭔지 아시죠? 얼핏 보기에 딱 보면 로댕 조각 같죠? 맞습니다. 로댕의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상입니다. 칼레의 시민. 칼레의 시민은 여러분들 백년전쟁 아마 아실 겁니다. 백년전쟁. 프랑스 왕의 계승 문제로 1337년부터 116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백년전쟁. 이 백년전쟁의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잔다르크. 잔다르크라는 그 여성 영웅이 바로 백년전쟁 마지막 전투인 오를레앙 전투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프랑스와 영국 간의 왕의 계승 문제로 나온 전쟁이 백년전쟁입니다. 1346년에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는 그 당시 프랑스의 크레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도배 해협면에 있던 칼레라는 도시를 공격을 하죠. 칼레. 도보 해협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칼레 시민들이 일치 단결을 해서 좀처럼 점령을 못합니다. 무려 11개월을 버티게 되죠. 그러나 11개월을 버텨도 프랑스 본정에서 그야말로 원병도 안 오고 식량도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칼레 시민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위해 사자가
에드워드 왕 3세 앞에 찾아가서 빕니다. 제발 저희 시민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빕니다. 원래 에드워드는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여가지고 모든 칼레 시민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와 같이 눈물을 가지고 읍소를 하니까 그러면 좋다. 항복 조건으로 너희 도시에서 6명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밧줄을 메고 나와서 교수형을 받아라라고 항복 조건을 지시합니다. 이 항복 조건을 시민들이 듣자마자 절망을 하죠. 예? 감히 누가 거기에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위슈타시 생피에르라는 노인이 자청을 합니다. 내가 죽겠다. 이거를 필두로 해서 거기에 시장과 법률가 등 많은 사람들이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수형을 채우고서 시민들을 살리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부 오랏줄을 메고 나와서 에드워드 왕 앞에 가가지고 죽기로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살 것이라는 욕심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먼저 집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사람이 나와가지고 오라를 메고 밧줄을 메고 에드워드 왕 앞으로 가죠. 그 6명의 용사들이 오는 거를 보고 그 당시 영국 에드워드 3세의 아내가 그 늠름한 모습에 너무나 감동스러워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마침 그 부인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우리 애기한테도 되고 저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저들의 저런 충성스러움을 갖다가 감안해서 살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6명을 전부 살려주고 봉쇄령을 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6명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가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1895년 로댕에 의해서 조각작품으로 탄생을 했죠. 이게 바로 칼레 시민입니다. 이 칼레 시민 얘기는 무척 감동스럽죠. 또 무척 의롭습니다. 의로워. 이러한 의로움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자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일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의로운 일을 행하려면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칼레 시민 같은 의로운 일을 하려면은 바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의로운 일과 용기와는 마음속에 아무리 담아두고 있어도 행동으로 보이지 않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것을 보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용기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로. 이 자로는 시정 건달패였습니다. 공자보다 9살이 적은데 아주 시장에서 그야말로 건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공자를 막 괴롭히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 자로가 결국은 공자에게 감명받아 와가지고 제자가 되죠. 자로의 제자인 공자의 제자로서 자로가, 이 자로는 공자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우리나라 내란으로 인해가지고 죽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나름대로 지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으면서도, 자로는 죽으면서도 갓을 안 벗었습니다. 군자가 어떻게 갓을 벗느냐고 할 정도로 아주 패기가 있었죠. 공자가 제자가 죽으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아내와 이 자로입니다.
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자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런 공자가 이런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공자가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 견리사의 견의 수명 구요 불망 평생지연 역가이 우이성인야라 성인의라. 이익을 보면은 의의를 생각하고 이익을 보면 의의를 생각하고 견의 수명 나라가 위급함을 보면은 목숨을 바치고 구요 오랫동안 궁핍해도 평생에 하던 말을 잊지 않는다면은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실천하기 힘들죠. 이익을 보면 견리사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을 보면은 의의를 생각하고 나라의 위기를 보면은 목숨을 바치고 그 다음에 평생에 하던 말을 아무리 궁핍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그게 바로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아마 안중근 의사가 썼던 글인 것 같은데, 안중근 의사도 저거를 쓰고 자기 손을 그렸었죠. 그래서 공자 스스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공자 스스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팔베개를 하고 누워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않으면서 부유하고 귀한 것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부유하고 귀한 것이 의로워야 되지 의롭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뜬구름이나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는 반소사음수 거친 밥에 물을 마시고 곡괭이 침지 팔베개를 누워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더 낫다. 요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는 이것이 제단입니다. 제단에 음식을 쌓아놓은 그릇 모양이죠. 그런 모양. 그래서 예는 제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란 인간의 도덕성에 근거하는 사회적 질서의 규범이며 행동의 표준적 절차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는 5가지 예,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도 국조 오례이라고 있었죠. 5가지 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길례, 조상이나 그야말로 천지신명께 제사 지내는 예절이죠. 흉례, 나라의 임금이 상례입니다. 그 다음에 빈례, 외국에 사신이 왔을 때 접하는 예죠. 군례, 군대가 출정을 하거나 열병식을 할 때 예절. 그 다음에 가례, 관원상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절이 이제 이 5가지 예절을 적어놓은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조시대 국조오례라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예의 실천에 대해서도 형식과 실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도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자와 같은 시대에 자상백자라고 있었어요. 자상백자. 공자처럼 밑에 문화생들이 조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자가 어느 날 자상백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자상백자가 옷도 안 입고 나와. 위에 중국 사람들 옛날에 여행하다 보면 막 위에 안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얼마 전에도 보면은. 근데 위에 옷도 안 입고 나와서 공자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상백자를 만나고 나와가지고 하니까 공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스승님, 자상백자 같은 그런 인간을 왜 만납니까? 그래. 그래서 자상백자는 원래 바탕은 상당히 순수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좀 꿈이라고 충고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 얘기를 해요. 꿈이라고. 이제 공자가 가고 난 다음에 자상백자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유, 공자 같은 사람을 왜 만납니까? 그래. 거꾸로. 그러니까 그 자상백자가 공자는 본질은 아름다운데
너무 많이 꾸며 내 꾸미지 말라고 충고하려고 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바탕과 꾸밈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문질빈빈입니다. 문질빈빈. 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타고난 바탕입니다.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꾸민 것이다. 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문, 옷 이런 거 다 문에 해당이 됩니다. 문. 그래서 문식, 여기에 하는 요거 뭐죠? 문신 이런 거 다 이제 꾸민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일체에 꾸민 것은 후천적인 건 다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탕과 꾸밈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공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문질빈빈. 이제 바쁘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도 또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있었어요. 자공은 말솜씨가 뛰어나고 아주 재산이 많았습니다. 장사를 해서 재산이 많았어요. 공자가 주유열국을 할 때 대부분의 비용을 자공이 됐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노나라의 대부들은 자공이 공자보다가 낫다고 할 정도로 자공에 대한 칭찬이 뛰어났었습니다. 이 자공은 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3년상을 했는데 자공은 6년상을 할 정도로 공자에 대한 믿음과 공자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히 뛰어났었습니다. 이 자공이 그렇게 재산은 많이 있었지만은 공자님한테 자랑으로 싶어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가난할 때 아첨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돼서도 교만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빈이 무첨,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아니하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힘든 거죠. 힘듭니다. 가난하면 대부분이 아첨을 합니다. 또 불만을 터뜨리죠. 그 다음에 부유하면은 교만합니다. 아주 거드름 피우죠. 그러나 자공은 본인 스스로가 가난할 때도 아첨하지 아니었고 부자가 된 지금도 교만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은근히 공자님에게만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공자가 얘기합니다. 괜찮다. 그러나가 붙죠. 그러나 미약빈이락 부이 호래자야. 가난하면서 그 가난 자체를 즐겁게 생각을 하고 부유하면서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좋아하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것은 교만하지 않은 걸로 끝나지만은 예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을 하고 상대방을 그야말로 하다못해 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거 다 호래죠. 호래. 예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좋아해야 된다. 부자이면서 예를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경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예의 실천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극기복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역을 물어보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고 할 정도로 예의 실천 방안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는 화살시자에다가 입구자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살처럼 빨리 날아갈 정도로 아는 것이 많다 해서 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 그래서 이 지에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제가 쓴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사람인 자에다가 말씀은 자가 돼 있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뢰가 있어 믿음직스러워야 된다 해서 신자를 씁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덕성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해야만이 믿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 교수님이 지금 자꾸 일어나 계신 거 보니까 제가 불안해서 제대로 중요한 얘기들을 다 못 하네요. 그러나 이거만큼은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만큼. 이 부분만큼.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자공의 정치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훌륭한 정치가 어떤 것이냐 하니까 공자가 얘기하죠. 첫째, 족식이다. 족식. 식량이 풍부해야 된다. 두 번째, 족병이다. 병력이 풍부해야 된다. 세 번째, 민신지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공이 그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공자가 식이다. 또 자공이 묻습니다. 또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식이다. 옛날부터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은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은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다. 이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민무 신 분립이다.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줄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믿음을 안 줍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해놓은 말도 실천을 안 하니까 믿음이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실천을 해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인데 실천을 안 하니까 도대체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공자가 이와 같이 얘기한 것은 식량이나 병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공자의 얘기, 말씀입니다.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죠. 요거에 대한 사례가 진 문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시간 관계상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50분을 염두에 두고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자 사상이라는 게 뭐냐? 공자 사상은 휴머니즘이죠. 인간주의, 인본주의, 인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윤리도덕을 실천하고 사회질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사상.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덕을 함양을 하고 자기의 감정을 제어해서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런 사상, 휴머니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자 사상은 계몽 사상에 해당이 됩니다. 공자 사상은 유럽에 소개된 것이 17세기 1687년에 유럽에 소개됐습니다. 유럽에 이 공자 사상이 소개되면서 그 당시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공자를 존경을 했죠. 볼테르, 아담 스미스, 흉 등이 공자를 존경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뭐냐? 공자 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몽주의를 탄생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계몽주의는 공자 사상에 근거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민중을 깨우치자는 것을 모토로 비합리성 및 미신 등에 맞서 합리적 사고를 갖도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상이 바로 계몽주의인데 바로 그것이 공자 사상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자 사상은 현세적이고 실천을 중시합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성을 회복해서 현실 사회의 혼란을 구제하자. 그것이 공자의 현세 철학입니다. 그다음에 공자 사상은 언행일치를 강조를 하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만 됩니다. 이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 사상은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하는 실천주의를 강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좀 아쉬운 곳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공자 사상 전체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윤리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공자 사상은 뭐냐? 전 늘 생각을 합니다. 공자 사상은 너무 이상적이죠. 이상주의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공자 사상은 인간의 삶을 이끌어주는 북극성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북극성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항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북극성이죠. 공자 사상은 우리가 모두 실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을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 때 그것을 이끌어주는 북극성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